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전당대회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 성유미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선의 이주영 의원이 새누리당 친박계 중 처음으로 당대표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에선 총선 패배 책임론을 부각시켰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의 첫 관문은 책임 있는 인사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숙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호남 출신 이정현 의원이 사실상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완주 의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KBS 간부와 전화 통화를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보도 개입 논란이 제기되는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의원은 여전히 고심 중인데요. 출마를 하게 되면 극심한 계파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불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여권의 주류와 또 강성 친박계 의원들이 정권 공동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출마를 권하고 있어서 최종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박계에서는 3선의 김용태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5선의 정병국 의원도 사실상 출마 선언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두 의원은 향후 단일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지 않은 게 변수입니다. 당대표 최고위원회 별도 설충과 또 1인 1표제로 룰이 변경될 경우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친박계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반면에 당대표 최고위원 분리선출 그리고 1인 2표제라는 이전의 룰이 유지된다면 원유철, 한선교, 홍문종 의원 등 친박계가 대거 전대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인 비박계 3선 강석호 의원도 갈등의 해결사가 되겠다며 처음으로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최고위원 선거전도 서서히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 소식 성유미 앵커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어제 이제 이주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좀 단호하고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개파 이익을 챙기다 보니 이번 총선에서 좀 패하게 됐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최경환 의원을 겨냥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웅변 쪽으로 굉장히 선제적으로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책임성이죠. 특히나 총선에서 이 패배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네. 이건 뭐 최경환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한 것은 개파 청산입니다. 이 일종의 이제 본인도 친박이 더 이상 아니고 무개파주의를 일정 부분 표명한 것이고, 네. 즉 개파주의라는 것이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임 정치인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책임 정치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위기 대응 리더십. 네. 본인이 이제 세월호 상황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새누리당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 즉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위기다라고 이제 본인이 자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적절하다. 이런 상황의 논리로서 지금 이제 대표 출마를 하는 것인데 뭐 굉장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뭐 본인이 나가서 어느 정도로 이제 하느냐는 것은 이제 친박과의 관계 또 비박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형성이 되겠지만 일단 시작점은 굉장히 좋게 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범친박계로 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친박계 최경환 의원을 가지고 겨냥을 해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친박계 이제 지금 금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미 금이 많이 가고 있죠.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는 사실상 초반부터 본인이 거의 친박계로 이렇게 추대될 것이다. 가정을 갖다가 하고 이번 이 전대 경선에 임하고 있었지만 외부적으로는 총선 패배의 책임론 때문에 적절한 시점까지 기다렸는데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가 많이 좀 드러난 게 있죠.
그 속에서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된 부분은 그 친박 내부에서 이주영 그다음에 이정현 이 두 사람이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나왔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서청원 다 빠지고 서청원 전 대표를 또 추대하자 이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대 룰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전대 룰을 갖다가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하느냐, 과거처럼 이 집단 지도 체제로 하느냐. 처음에는 비박들은 이 총선 패배 이후에 질이 멸렬해져 있고 친박에 이 나서는 사람, 뭐 최경환 전 부총리 정도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와서 보니까 친박은 난립하고 교통 정리도 안 되고 있고 또 비박들도 지금 김용태, 이제 정병국 두 사람이 나오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유승민이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 비박들은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예 그냥 두 개로 나누자. 그러니까 했던 부분을 없애버리고요. 그냥 과거처럼 기존대로 1등은 대표하고 2등부터는 이제 5등까지는 최고위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룰의 배후에는 저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의도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친박의 핵심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해서 이 당에 있는 중진들한테 너는 들어가고 나오지 마라 하는 부분이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도 일부 있을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임기 그 말로 가면서 내년 대권이 이제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선거도 치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박 대통령의 임기하에서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전부 다 내 갈 길을 내가 가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친박이라는 이름 하나로 전체를 통제하거나 조율하거나 이럴 능력이 없어져 가는 거죠. 지금 보면은 앞서서 이제 그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의견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제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개파 이익 때문에 전대룰을 바꾼다 이런 거 나 반대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 자체를 지금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친박의 어떤 유지 이것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1인 집단성 이제 대표제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 2표제가 되고요. 근데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하게 되면 분리가 돼서 1인 1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인 1표제를 하면 표 하나만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파가 존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파 수장이 뭐 나눠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1인 2표제일 경우에는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개파 수장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의 대선거구제 때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선거구제를 한 5명 뽑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가는 이제 후보들이 당 대표에게 잘 보이고 당에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개파 수장에게만 보이면 왜냐면 한 당에서 자민당 같은 데서는 2명, 3명을 공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파 수장한테만 잘 보이면 공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파 수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1인 2표제 또 뭐 이런 1인 3표제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1인 1표제가 되면 그 안에서 더 이상 사람 남기가 어려운 거죠. 즉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같은 개판에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파가 사실상 굉장히 유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개파 분화된다. 친박계가 지금 분화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예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보면 처음에는 현행식의 그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제도가 봉숭아 학당이다. 대표도 결국 최고위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다른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 한 명의 대표가 사실상 당을 끌어가고 최고위원들이 보좌하는 형태로 가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비대위에서 그걸 가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친박은 대표를 뽑는데 뭐 최경환, 이주영, 이정현 등 여러 명이 나오고 비박은 단일화해서 정병국, 김용태 간에 하나가 나오면 비박이 이기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바꾸자 했던 걸 불리하다고 이제는 또 지금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영 그 지금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친박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꾸는 필요가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갖다가 상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누구를 이렇게 하자 했다가 그것이 또 곤란할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위인설관적인 행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6일이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의원총회 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각자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제대로 한판 붙는 의원총회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예상되는데. 그렇게 이제 붙게 되면 사실 다시 한번 이제 실망을 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거는 이미 비대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비대위는 처음에 정진석 대표가 했다가 다시 무너지고 그거를 이제 친박 중심으로 해서 다시 비준을 한 건데 예. 이게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또 다시 그거를 비대위가 결정한 거를 또 와해시킨다면 네. 그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겠죠. 비대위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컷오프 방식도 지금 뭐 제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타협점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뭐 이게 기준이 없다. 이거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자기 개파를 위한 그렇죠. 개파 홍수밖에- 유지. 예, 그렇죠. 특히나 이제 컷오프라는 것도 예. 결국에는 컷오프라는 게 이제 기계적으로 나중에 친박 후보들을 단일화하겠다. 덜하기 위해서라는 그렇죠. 거죠, 단일화하겠다. 뭐 이런 예. 수순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 그 명분은 있어요. 일정 부분 컷오프라는 건 50% 이상 뭐 받아야 네, 된다는 네. 그런 명분이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친박의 어떤 의도 속에서 즉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예, 예. 뭐 이런 절박한 상황이 컷오프라는 또 그냥 단일성을 집단성으로 다시 되돌리면 여태까지 한 게 뭐가 되느냐. 예,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이 없고 예. 그러니까 컷오프라는 걸 또 다시 활용을 하는 것인데 네. 이거 자체도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느냐. 정했으면 한번 따르는 그 것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보고자 하는 네, 그런 네. 정치 행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복싱의 룰을 갖다가 한번 정하면 예. 복싱은 글러브를 끼고 다른 데를 사용하면 안 되고 손으로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총선 때 왜 패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상향식이라 하지만 상향식이 아니라 예. 현역들이 유리한 걸 갖다 상향식이라고 포장해서 김무성 전 대표는 밀고 갈라 했고 또 친박이나 진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략공천이라 했지만은 전략공천이 아니라 진박들을 꼽으려고 그렇게 했고 예. 전부가 자기 유리한 대로 말입니다.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룰을 변경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게임에 있어서는 룰이 그렇죠. 항상 고정적이고요.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그렇죠. 그때마다 룰을 갖다가 편하게 하는 섭성들이 새누리당 안에 지금 남아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말입니다. 자기들이 이랬다가 자기들이 저랬다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룰이 자꾸 바뀐다면 결정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갈등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이제 8월 27일 날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전당대회가 사실 뭐 좀 시간이 좀 남긴 했지만 그렇게 흥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추미애 송영길 의원 양강구도 속에서 심지어 이제 김부겸 의원까지 불출마 선언하면서 좀 재미가 없는 전당대회가 됐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양당이 이렇게 전대가 흥행이 안 된 이유는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대에서 당권을 쥔 사람이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8월 말에 또는 8월 초에 당선이 되면 9월 달에 바로 이제 정기국회 시작하고 국회 차원에서 뭐 국정감사니 이런 거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렇죠. 모든 어텐션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경선 즉 대선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예. 누가 뽑히느냐. 예. 뽑힌 다음부터는 또 대선 주자로 이 모든 것이 내년 연말까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그 당대표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군요. 거의 없죠. 예, 거의 예.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력한 주자들이 이 당권에 도전 안 하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도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관심, 예.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어떤 정치 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든 이기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메리트가 결국엔 모든 이 유력한 사람들이 대선 국면으로 자꾸 빨려가게 하는 그런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혜영 의원이 지금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원혜영 의원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좀 흥행에 좀 불이 붙을까요? 그 안 오는 것보다는 흥행에 불이 붙을 수 있겠지만은 네. 결국은 원혜영 의원이 변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 그런가 하면 지금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비노 반노들이 대부분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예. 거기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갈 사람이 다 나가 버렸는데 거의 예. 지금 남은 비노 반노라는 비주류가 과연 예. 더민주당에서 얼마나 될 것인가? 예. 아마 추미애 송영길이 둘로 나눠서 친노 핵심이 싸워도요. 실제로 친노가 이길 거라는 것은 거의 국민들이 대부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당의 공천이 왜 빤해졌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공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대를 통해서 어떻게 당직을 차지할까 이 욕심만 있는 거지요. 네. 실제로 거기에 대한 컨텐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당이 현재 이 변화하는 시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 간다. 장기 저성장 불황이다. 그리고 기성 정치권이 무너져 간다. 여기에 걸맞게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나와가지고 예. 우리 당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좀 바꾸어 가자. 이런 어떤 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경선을 만들어내 간다면 그 경선이 국민들에게 이 흥미를 이제 이렇게 불러일으킬 건데요.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냥 빤하게 흘러가니까 국민들도 그 빤한 잔치에 뭘라고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렇겠죠. 특히 새누리당은 일부러 그 비서철에다가 그다음에 올림픽 직후에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더더군다나 시기적으로도 관심도가 좀 떨어질 시기에 관심도가 없는 당대표에 전당대회 흥행이 좀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의미가 다른 것이 지금 뭐 송영길, 추미애 약간은 이제 운동권이랄까 뭐 이런 형태인데 좀 더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김종인 대표의 어떤 온건 뭐 안정감 뭐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더민주의 지지층에게는 어느 정도 안심을 주고 좀 연속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특히나 이제 원혜영 의원의 장점은 비토 세력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이 게임이 이 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동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도를 좀 그나마 좀 높여줄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취임 2달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성유미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되자 국회를 떠난 친인척 보좌관 수만 40여 명 안팎인데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금수저 친인척 보좌진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은 뒤늦게 재발 방지를 외치고 나섰습니다. 우선 국회 사무처가 자체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은 8촌인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친인척 채용이 정치권에 관행이 된 건 관련 법규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민주는 지역위원장 심사에서 윤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도덕성을 우선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보좌관 문제를 일으켰던 인사가 지역위원장에 도전을 하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러한 다짐이 실천에 옮겨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친인척 보좌관 금지법은 역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가 이를 외면해서 폐기시킨 공범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에서 과연 20대 국회 제1호법으로 통과가 되는지가 정치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우상호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했는지는 안 알려줬군요.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 자리에서요, 어제 면책 특권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요즘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특권 내려놓기 경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일단 뭐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에 숨어서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과거에 국회의원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면책 특권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가름을 놨을 때는요. 그래도 면책 특권을 계속 주장하려 하면 사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는 도입을 해야 되죠. 말은 할 때는 괜찮다, 얼마든지 하라는 거죠. 그러지만은 사후에 사실이 아닌 일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러면 면책 특권을 유지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봉을 한다든지 또 국회의원 자격을 한 달쯤 정지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요. 국회의원이 무슨 하늘에서 내린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권을 가진 것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떠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떠든 데에서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이 면책 특권 이야기가 등장하는 시점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주말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가지고 친인척 채용했거나 보좌관 월급 떼먹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쑥 들어가면서 제가 봤을 때 여야의 한 17명이 벌써 넘어가고 의원들 숫자로는
그만둔 보좌관 숫자는 한 50명이 넘어갈 건데 집계조차도 이제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특권들을 다 거론하면서 이쪽으로 방향을 몰아가요. 그래서 당장 이제 뭐 출당시킬 것처럼 이야기되던 서영교 의원 문제도 보면 뭐 저 새누리당도 안 하는데 좀 지켜보자 서로 간에 또 이러고 있어요. 예. 결국 지금 이렇게 면책 특권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몰아가는 부분이 예.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친인척 채용 문제나 보좌관 월급 떼먹는 문제에 대한 어떤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벌써부터 시선 돌리고자 하는 의도라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아직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랬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서영교 의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당에서 이걸 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탈당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기 탈당하는 것이 당으로서는 조기의 부담을 더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계속해서 탈당의 권유를 하는 것인데 서영교 의원이 자꾸 실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면책특권 문제는 네. 사실상 면책특권이 오남용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사실 이것이 없으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면책특권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오남용을 안 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을 건드린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안 되는 걸로 전환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나오는데 네네. 그 효과를 보려고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가족 네. 채용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전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예, 뭐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 면책특권 정부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시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네. 거기에 따르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책임질 건가 네네. 마음대로 떠들으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건 아니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책임도 분명히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뭘 이야기를 같이 했는가 하면 예. 친인척 중에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일괄적으로 지적하기가 어렵다 예.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친인척 중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전문성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왜 친인척 밑에 가서 빌붙어서 보좌진을 합니까? 딴 데 가서 얼마든지 채용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지금 국회의원 보좌진 어떻게 뽑습니까? 선거 때 돈 준 후원자, 스폰서, 그다음에 하나 뭡니까? 유력 인사가 이 사람 좀 써주시하고 자기 자식이나 누구를 부탁하는 거. 예. 두 번째로는 뭡니까? 선거운동을 갖다가 몇 년씩 그냥 공짜로 도와준 사람.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사람 아니면 내 친인척 갖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보통요. 왜? 4급, 5급 되려 하면 고시부터 해야 되고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월급이 예. 5, 6천만 원인데 이런 좋은 자리를 갖다 너한테 그냥 시켜주지는 못한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죠. 그러고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아닌 채용한 보좌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정말 내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왔으니까 일부를 내놔서 네. 내 지역구에 거기에 지역구 돕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떼주기 위해서 내놔라 그럽니다. 자, 국회의원들한테 무엇 때문에 후원위원회를 만들게 하고 무엇 때문에 출판 기념회를 하게 합니까?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지역구 사업이나 이런 데 쓰라고 합법적으로 해준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대로 또 입마이 포개다고 보좌관한테 월급을 또 뗍니까? 네.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외국에서 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또 채용을 못하게 하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하면요. 네. 일반 사람에 비해서 월급을 2분의 1이든 3분의 1만 줘라. 이렇게도 제한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국회의원 자리라는 것은 공직에 있어서 매우 높은 네, 네, 도덕성을 요구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의 대리를 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매우 일반인보다 높은 엄격한 양심을 요구합니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이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 자기 보좌진 넣을 정도면 나머지 일은 어떻게 처리할지 예. 안 봐도 빤하다는 거죠. 전부 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로 대부분을 채용을 한다 이런 지적이시지 않습니까? 이 네네. 부분은 뭐 전적으로 또 우리 황수영 동감입니다. 예. 이런 현실은 것- 그렇다는 얘기. 이게 이제 우리 국회 문화, 조직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또 어떤 의원은 이게 힘든 일이니까 내 친인척에게 맡겼다. 설득력은 좀 떨어지죠? 설득력이 아니라 이건 뭐 국민들이 모두 다 웃을 일이죠. 그럼 예. 모든 이 부모들이 거기에 힘든 일을 내 아들이 좀 시키겠다 나서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고, 특히나 네.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그 자리
이런 부분들을 사사로이 쓰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가 필요하다.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뭐 친인척인데 뭐 부인의 칠촌이면 뭐 이게 친인척에 해당이 안 된다 법적으로. 네네. 뭐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예. 유능한 사람인데 왜 못 쓰게 하느냐. 자, 유능한 사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능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정서가 그게 맞느냐는 거죠. 예. 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명성의 원칙이에요. 예. 근데 이게 투명성을 안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친인척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 유능성의 가치보다 네. 사실 국민들이 받고자 하는 거는 더 투명성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한 개인의 어떤 의원의 유능한 보좌관을 지키는 것 위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특혜 채용 이런 부분의 이제 핵심은 경력에 안 맞는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꽂아 넣듯이 집어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해내라고 얘기한다던가 이런 부분 아니면 이권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될 텐데 이런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추기보다는 무조건 지금 기계적으로 친인척을 좀 나누는 부분도 없잖아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기계적으로 저는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기계적으로라도 나눠야 왜냐하면요,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현실상으로 보면 예. 뭐 대학 입시도 그렇고요. 뭐 수능을 갖다가 뭐 3,000가지 방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별 방법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조그만한 바늘 구멍만한 이 어떤 틈만 있으면 틈이라도. 그게 나중에 황소가 지나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국회의원이면 네. 한국에서 이 서열로 따졌을 때 네. 장관 다음으로 가는 높은 자리에 있는 300명입니다. 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도덕성이라는 거는요. 네. 매우 엄격해도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권한이 있고 엄청난 돈을 다루기 때문에 네. 수많은 어떤 이해관계 집단들이 달라붙어서 로비를 합니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쓰는 부분에서요. 자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나오는 세금을 쓰기 때문에 네. 그걸 자기가 이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공개 채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채용한다면 누가 그 기업을 놔두겠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요. 국회의원의 이런 어떤 부분에는 정확하게 누구는 안 된다고 법으로 박아가지고요. 예. 특히 친인척들은 완전 배제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친인척 배제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예. 우리가 이제 법률을 만드는 대부분이 사실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 본인이 그렇게 하느냐? 네. 그게 아니거든요. 네. 거의 보좌진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능한 보좌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보좌진을 뽑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격을 심사를 하고요.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만큼의 대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고 그만큼의 자격 심사를 통해서 하느냐, 대우 받은 거를 또 뺏어가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좋은 사람들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입법을 만들려면 좋은 보좌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좋은 보좌관이 친인척의 이 부분에서 훼손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법률 이 부분도 취약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예. 그런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 부분 제도화하고 사촌이든 팔촌이든 엄격하게 규정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미국 의회 사무처에는요. 네. 채용을 원하는 사람이 의회 사무처에다가 국회의원들 중에서 미국 네. 의원들 중에서 상하원에 예.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적어내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애초부터요. 예, 친척부터 해서 지인이든 누구든 다 적어내게 돼 있어서 네네. 거기에 나오게 되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고요. 네네. 사후에 드러나면 처벌을 받습니다. 네, 아마도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막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누구도 했다 이런 식으로 골라내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아예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자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 만들어질까가 싶은 생각이 그러고요. 들죠. 진작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요. 아까 네. 국민적 심판이라 말씀하셨는데 네. 교수님은 국민을 힘을 너무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네. 대한민국의 국민들요. 냄비처럼 달아올랐다가 뭐라고 떠들다가 세월 지나가면 또 금세 다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국민적 힘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네. 국회 때마다 문제가 됐는데 그때 며칠만 버텨버리고 또 물타기 좀 하고 뭐 면책 특권이니 무슨 뭐 비행기 이야기하고 무슨 코레일 이야기하다 보면 썰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고 나오면 또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요. 일단 하고 있는 사람이 공개되어서 국민 앞에 망신을 당할 필요는 저는 반드시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망신을 통해서 국민적 분노가 좀 더 끌어올라서
그래서 제도화를 안 할 수 없도록 압박이 되는 수순이 되어야 예. 이게 제도화되지. 안 그러면 제도화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도 넘어갑니다. 금방 식어버리기 전에 어쨌든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 국민의 힘을 믿고요. 네.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제도적인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는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데도 굉장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실패해 왔거든요. 경험상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일정 부분 옛날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현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만큼은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네네. 특히나 지금 전대가 8월 달에 양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대표 후보자들에게 이 부분을 공약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지켜내는지 네. 내년 대선까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온 문제들에 대한 어떤 정리, 제도화, 법제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사항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이번 주 초에 아마 비대위원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난주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책임론, 리베이트 책임론이 불거질까, 책임론이 반영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안철수 계파의 안철수계 의원들이 좀 뒤로 빠지고 이선으로 빠지고 호남 의원들이 좀 전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의원 38명밖에 안 되는 당에서 또 무슨 계보 이렇게 물갈이도 있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안철수 대표가 그만두더라도 네. 본인이 이 사태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 본인이 이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서 아는 것은 무엇이고 관여된 부분은 무엇인가를 깔끔하게 한 번은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예. 왜? 당에 누구도 안철수 대표한테 이걸 물을 수 없어요. 안철수 대표 뭐 당신은 그러면 박선숙한테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느냐? 당에 무슨 대출해준 돈도 있던데 그거는 뭐냐? 그리고 저 김수민은 당신은 언제 어떻게 연락을 받아서 예초 명단에도 없던 사람을 갑자기 넣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 앞에 그만두기 전에 정리를 해주고 가야 이게 빨리 정리가 되고요. 또 나중에 안 대표가 대권을 가는데도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그만둬 버리면요. 나중에 대권 갈 때 이 문제가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에서도 이 문제가 쉽사리 꼬리를 자르기가 대표를 그만뒀다고 해서 이게 없어집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김수민은 왕주현을 묻고 왕주현은 박선숙을 묻고 그러면 박선숙 전 사무총장이 내 책임이다 다 합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검찰 수사가 오래 갈 수도 있고 가다가 보면 또 더 확산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러면 기왕에 대표직을 이렇게 공동대표까지 이렇게 같이 그만두는 사태라면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하지 못했다는 네, 겁니다. 네. 그만둔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네. 예, 박지원 대표가 지금 뭐 엠블렘을 바꾸고 또 뭐 당 색깔도 바꾸려고 뭐 계획하고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 뭔가가 이제 취약성이 아직 남아 있고 예. 뭔가 의혹이 남아 있고 뭔가가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당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어지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학규 대표 얘기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네네. 본인이 오겠다 가겠다 뭐 전혀 얘기 안 했는데 그 이미지를 자꾸 받아서 네. 국민의당의 어떤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좋지도 않은 거면서도 이렇게 활용하는 이유라는 것은 네네. 결국에는 그만큼의 필요성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죠. 절박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지금 모두 검찰 발표도 지금 스탑돼 있고 예. 뭔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마지막에 한 부분. 정치인 책임입니다. 네. 뭐 이거 하나만 제 귀 속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 예, 예. 나머지는 클리어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특히나 제일 중요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그 상황에 상당 기간을 지나갔는데도 안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굉장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 그랬는지. 예.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안 대표의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했다는 거죠. 네. 그 안에서 이제 뭐 이 나중에 박 전 대표 얘기로 드러나는 얘기지만 그 안에 암투가 발생했다. 예. 그 정도의 장악력도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해명을 하고 클리어하게 해야지 네. 차후에 뭔가의 어떤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그 의미가 발생하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뜨뜻미지근한
그런 것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에게 어떤 신선한 이미지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뭐 아까 전에 질문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은 지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엠블럼도 바꾸고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나간 부분이 있어서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안철수 전 대표에 관련해서 다 정리를 빨리 좀 서두르려고 한다 보면 선이 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뭐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들을 하기보다는 안 대표를 상당히 좀 감싸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서 예. 외형적인 부분에서 색깔을 조금 지우고자 하는데요. 예. 지금 당 내부에 큰 그 화근이 있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갖다가 원래 분리를 못하게 돼 분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겸임을 해서 지금 하겠다 하는 거고 언제 그렇게 분리할 건지는 본인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다고 당장 급한 거 넘어가면서 아니더라고요. 가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정동영, 주성용, 김동철, 유성엽 의원 등이 벌써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당이 뭐 크든 작든 간에 당에서 규칙이 있으면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건데요. 저렇게 대표가 그만둘 때 예. 사실 그만둘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전정배 공동대표는 뭘 잘못해서 그만두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네. 대표가 2명 있으면 한 사람이 그만두면 한 사람은 남아서 최고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을 수습해 가면 될 건데 예. 왜 같이 그만두는가? 이것도 정당으로서 굉장히 나도 그만둘 거니까 당신도 같이 그만둬. 당신이 하는 거는 또 못 봐.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건지 네. 안 그러면 뭐 당의 대선 후보 2사람이 똑같은 자격을 유지해서 하자는 건지 네. 그런 부분에서도 국민적 의문이 있는데요. 네. 이런 어떤 비대위 체제로 가는 방향이 저는 원활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 상황도 그닥 그렇게 뭐 원활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네. 이게 반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정당이 비대위 체제에 있는데 두 당은 8월 달에 전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당은 전대에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부 구성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리베이트 사건에서 직접 관련은 없다 그래도 예. 지도부에 있었거든요. 박지원 대표도. 예. 이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계속 간다. 이거는 이제 내부 구성원들 입장, 특히나 이제 호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는데요. 이런 문제가 시간이 흘러가면 더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대위 구성과 얼마만큼 새로운 비대위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예. 사실 이 부분과 좀 연동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비대위 구성이 어떻게 나올지 이번 주 초에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군요. 일단 비대위가 언제 끝날지가 날짜가 정해진다면은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게 안 정했다는 것도 불안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